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지난해 취임을 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성과와 소회를 밝혔습니다. 사실상 대국민 담화인데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동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여론조사와 여야 반등을 토대로 지난 1년을 평가하고 남은 4년은 전망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가장 큰 성과는 워싱턴 선언을 포함한 국빈 방미와 한일 정상회담 등 외교 분야인데요. 연일 반발하고 있는 중국 반응과 한일 안보 협력으로 인한 변화 등에 대해서도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화요일 뉴스큐 대통령실부터 가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셔틀 외교 복원을 포함해서 지난 1년간의 외교 안보 성과 등을 직접 설명했는데 전세 사기 피해와 마약 수사를 언급하면서는 지난 정부 그리고 야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대통령이 직접 2주 연속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 오늘 모두 발언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준비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 사실상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요약해서 직접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12분 동안 이어졌는데요. 취임 1년 기자회견이나 간담회를 별도로 열지 않을 방침이라서 오늘이 사실상 국민을 상대로 한 담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일 외교 성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어두운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한다면 한일 양국이 새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직접 강제징용 피해자라는 주어를 말하지는 않았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것이 피해자들을 지칭한 말이라고 꼭 집어 부연한 겁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관련 현장 시찰단 파견 등을 이번 회담 성과로 꼽으면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취임했던 1년 전을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가 없다면서 한미 정상회담, 나토 정상회의, 또 유엔 총회를 계기로 했던 뉴욕 구상 등 그동안의 외교 행보를 잇따라 설명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정상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면서 경제 외교도 내세웠는데요.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방한 때 40조 원에 달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UAE 국빈 방문에선 300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다면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대북 안보에 있어서는 한미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과 핵 협의 그룹 창설로 전례 없는 미국의 방위 약속을 받아냈다고 언급하면서 다층적인 국제관계 속에 한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의 허브 역할을 할 것이며 우리 안보와 경제, 기업, 국민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비정상적인 정책이었다라면서 이전 정부와 야당을 작심하고 비판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뿐 아니라 주식과 가상자산 등 투자 사기로 서민과 청년 세대가 절망하고 있다며 약자 대상 범죄라고 거듭 규정했습니다. 그 원인을 지난 정부로 돌렸는데요.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 때문이라는 겁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달 국빈 방미 증권 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습니다. 적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처럼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로 사회적 약자들을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었다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마약 범죄를 언급하면서는 과거 정부의 검찰 개혁 과정에서 법 집행력이 현격하게 위축됐다라고 지적하면서 이어서 야당까지 싸잡아 비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6년 만에 실시하는 민방위 훈련을 공지했는데요. 그동안 가짜 평화에 기댄 안보관으로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공기관부터 시작해 전 국민이 참여하는 형태로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년은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국민이었다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치열하게 달려온 1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위대한 국민의 선택으로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한국이 직면한 위기와 도전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는 극복하기 힘들다며 노동과 연금, 교육 개혁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을 겨냥해 다수 의석이라는 무소불위 권력 앞에 개혁은 한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며 오만과 독선에 빠진 제1야당에는 성난 민심의 심판만이 남아있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불균형과 불통, 불안 등 이른바 산불로 유난히 힘든 한 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년 경제 불균형으로 민생 고통이 극심해졌고 외교 불균형으로 국익 균형이 손상됐으며 또 정치 불통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마디로 국민 불안 시대였다며 새롭게 시작하는 1년은 균형 경제와 균형 외교, 소통 정치로 민생과 국익,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좋은 길을 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 복지, 여성 문화를 비롯해 모든 분야에서 국정 운영의 철학과 방법, 태도를 새롭게 바꾸라며 사람 중심 국정 운영 기조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생각이 같은 나라끼리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었다며 진정한 리더십의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미일 간 협력을 불편해하는 중국과 달리 미국은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동맹국들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자 진정한 리더십의 사례이다. 미국이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줬다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대변인은 생각이 같은 국가 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었다며 미국도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an important new chapter and a new beginning for our alliance partners and an example of real leadership. 한중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은 미국과 중국 혹은 다른 나라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한미일 3자 협력 관계를 불편하게 여기는 것에 반해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겁니다. And our Japanese partners, we've been very clear that we do not ask countries to choos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PRC or the United States and any country.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의 긴밀한 파트너십도 매우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방위를 거론하며 한미일 3자 협력을 통해 평화 유지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정상이 내놓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한미일 협력 확대도 환영한다며 이 모든 것이 세 나라뿐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한국 전문가 현지 시찰단 파견 등의 기회를 통해 해양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한국의 이해가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전문가의 후쿠시마 원전 시찰이 한국 여론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높은 투명성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성실한 설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이른 시일에 국장급 협의를 열어 오는 23일부터 24일 일본을 방문하는 시찰단의 구체적인 일정 등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한미일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한일 양국의 레이더 시스템을 미국을 경유해 연결한 뒤
레이더 정보를 3국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과 일본은 양국의 레이더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미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미일이 다음 달 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샹그릴라 안보 대화에서 큰 틀의 합의로 레이더 실시간 정보 공유의 조기 운용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방침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미사일 정보가 아닌 미사일 경보 정보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경보 정보는 발사 원점과 비행 방향, 탄착 지점 등에 대한 정보로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특별히 결정된 바는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미사일 정보는 미사일 경보 정보에 더해 탐지와 추적, 교전 정보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한미일의 군사협력 확대 가능성을 둘러싸고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해명 뒤로도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오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면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앞뒤가 맞지 않고 본질에서 벗어난 해명으로 당의 신뢰를 추락시켰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해명에 대해서 당 내에서조차 비판이 계속되자 김남국 의원 오늘 사과문을 올렸다고요? 네, 우선 지도부에서 송갑석 최고위원이 SNS에서 본질에서 벗어난 해명으로 당의 신뢰까지 훼손한다며 가상화폐 관련 정보를 빠짐없이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이용우 의원도 440만 원만 현금화했다는 설명은 앞뒤가 안 맞는다. 조응천 의원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잡코인 같은 이런 걸로 치부, 그러니까 재산 증식 하는데 뛰어들었다라는 거는 그 뭐 입이 10개라도 뭐 적절하지 않다. 국민의힘에서도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윤지혁 원내대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의 행진 같다며 진실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김남국 의원을 압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정치인처럼 행동하면서 60억 상당의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었던 그 윗선에 국민들이 아연 실색하고 있습니다. 자금 출처 의혹과 내부자 거래 가능성, 이 같은 비판에 김 의원은 오늘 오후 입장문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사과하면서 당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아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선 의혹 해명에 집중하기도 했는데요. 전세 자금 6억 원으로 투자한 주식을 팔아 가상화폐에 재투자한 것이라며 자금 출처에 대해서 해명했고 내부 정보 취득 의혹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혐의가 인정 안 돼서 법원에서 계좌 추적 영장도 기각됐다며 검찰의 정치 수사가 의심된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자세한 가상화폐 거래 이력과 이익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은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이 여전합니다. 네, 이번에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리위 징계 결정이 내일로 미뤄진 가운데 태영호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 거부 의사를 다시 밝힌 거죠? 네, 국민의힘 윤리위는 어제 회의에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겠다며 태영호, 김재원 두 최고위원의 징계 결정을 내일로 미뤘습니다. 정치적 해법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황정근 윤리위원장의 어제 발언을 두고 둘에게 자진 사퇴 기회를 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태영호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황 윤리위원장이 말한 정치적 해법이 무슨 의미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자진 사퇴에 대해선 지금 시점에서 추가로 할 말이 없다며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규정에 저는 입각해서 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한 결정 수위나 결정에 그 어떤 정치적 행보에 따라서 그것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런 가운데 김기현 대표는 오늘 아침 만난 기자들에게 최고위원 자진 사퇴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면서도 중징계가 나와도 지도부 공백 우려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일부 잠시 결혼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공백이라 어떻게 그게 공백이죠?
그럼 다른 지도부는 다 그럼 투명 인간일까요? 네, 국회에 있는 정현우 기자와 정치권 뉴스 살펴보고 있는데, 자, 그런가 하면 오후에 시작된 국회 외통위에서도 이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여야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어제 끝난 한일 회담 결과를 두고 여야 공방이 거세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 관계가 정상 궤도에 올랐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찰단 파견 등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이전 일본 측 사죄 표명보다 후퇴했고 독도 문제와 연관된 일본 안보 문서 개정 논의도 없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양측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한일 셔틀외교 복원, 과거사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중에 히로시마 원폭 위령부에 함께 참배를 하겠다. 또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관해서 시찰단을 파견하는 걸 했다.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고 보는데 2015년 아베 담화와 비교해도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군사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안보 협력에 앞서서 마땅히 재개정을 요구했어야 하는. 그 밖에도 여당은 관련 TF를 발족해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괴담 정치를 불식시키겠다고 나섰고, 민주당에선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토론회를 열고 외교에서 국민 자존심을 못 지켜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이 사과했다는 내용까지 들어봤는데, 연결해서 민주당이 14일 일요일이네요. 쇄신 의총을 열어 최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 거액 코인 논란 등으로 촉발된 당의 신뢰 위기를 진단하고 회복 방안을 집중 논의합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요일인 오는 14일 오후 4시부터 늦은 밤까지 쇄신 의총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달 말쯤에는 국회의원 워크숍도 열어 향후 1년 원내 운영 계획을 밝히고 쇄신 의총에서 다룬 현안들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소속 의원 모두가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통합행보로 오는 18일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어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의원 모두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해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독려에 따라 보수정당 역사상 최초로 소속 의원 전원에 가까운 100여 명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투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앞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계좌 압수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이 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없었다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애초 수사기관으로 통보해 오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영장을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그럼 검찰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까? 네, 검찰은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와 거래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김 의원은 한때 60억 원에 달했던 위믹스 코인 80만 개를 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검찰은 김 의원이 특정 코인에 집중해 투자하게 된 배경과 투자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등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한 차례 기각됐던 계좌 압수영장을 재청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은 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가상화폐 80만 개를 인출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이상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후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계좌 추정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지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애초 범죄 혐의점이 없었다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수사기관으로 통보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재작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불법 거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검찰의 수사와도 연결되고 맞물려 있습니다만은 일단 김남국 의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팔아서 투자를 했고 거래 과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인의 해명과 재산 공개 내역을 종합해 봤을 때 가상화폐 투자 원금 10억 원은 이미 현금화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도 9억 원 이상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4차례 신고한 재산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2020년 LG 디스플레이 주식 48,672주를 사들여 5만 주 넘게 보유했습니다. KT와 한국전력 주식은 모두 팔았고 서울 상도동의 아파트 전세금 6억 원도 보탰습니다. 주식 가격은 9억 4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듬해 1월 13일 주식을 전량 매도해 9억 8천여만 원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돈 전부를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으로 썼다고 했습니다. 2월 9일 3억 원, 11일 2억 원, 12일 5억 원. 그런데 김 의원의 2021년치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농협 예금이 10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보유 주식 매도 금액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주식 매도 금액을 재산 공개 내역에서는 예금했다고 하고 이번에는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밝힌 셈인데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수익을 거두자 이때 투자 원금만큼을 현금화해서 예금 계좌에 넣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의원도 YTN 기자와 만나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9억 원 정도 수익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구한 전셋집 보증금도 가상화폐 투자 수익금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과 경기 안산시 아파트 전세 보증금 8억 원이 새로 등장했는데 이때 가상화폐 원금 회수 계좌로 보이는 농협은행 예금이 6억 9천만 원가량 감소했고 그 이후에 전세 보증금과 생활비를 적어놨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현재 자신의 실제 재산이 21억 원 정도이고 여기서 가상화폐는 9억 1천여만 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그리고 투자 시점과 투자 배경도 하나의 관심인데요. 김 의원이 2021년 연초에 투자했다는 위믹스 코인은 연말쯤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김 의원이 10억 원 가까이를 한꺼번에 투자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남국 의원은 2021년 1월 보유하고 있던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전부 팔고 10억 원 가까이를 가상화폐에 투자했습니다. 2021년 2월 9일과 11일, 12일입니다. 당시 위믹스 코인의 가격은 개당 180원 정도였습니다. 조금씩 오르던 코인 가격은 10월부터는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최고가를 찍었던 2021년 11월 22일 코인 한 개의 가격은 28,900원으로 160배 이상 올랐습니다. 근데 왜 하필 위믹스입니까? 가상화폐가 발행하는 회사가 되게 실체가 없거나 페이퍼 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인 그 아주 대형 회사인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위믹스 코인은 고점 직후부터는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2022년 2월 가상화폐가 폭락을 거듭하자 더 보유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일부를 다른 가상화폐에 재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얼마에 샀고 일부를 얼마에 팔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를 팔아 가상화폐를 사들인 배경과 관련해서는 내부자 정보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폭락 직전에 매도했습니까? 한참 폭락하고 있었던 시점에 매도를 했고요. 만약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팔았다라고 한다면 고점에서 팔았어야 됐는데 스스로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2021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입법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지난 1년간 줄곧 강조해온 말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와 연대인데요. 이 같은 기조가 대외 정책에는 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지 김문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년 전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를 관통하는 단어는 자유였습니다.
자유와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국정 기조가 향후 대외 정책에도 적용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됩니다. 이 같은 기조는 취임 11일 만에 이뤄진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인됐습니다. 자유를 위협하는 북핵에 맞서 한미 연합훈련과 한미 동맹을 강조하며 군사 안보를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핵 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훈련 역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2018년 이후 중단됐던 사단급 야외 실기동 훈련이 5년 만에 부활하고 북핵 억제를 위한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잇따랐습니다. 역사 문제도 자유를 지키는 가치 연대에 따라 변화를 맞이합니다.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로 얽힌 한일 관계의 해법으로도 작용한 겁니다.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 경중의 균형 외교 대신 자유의 가치 연대 쪽으로 조금 더 기울면서 논란도 여전합니다. 대북 정책은 대화와 평화를 우선했던 전임 정부와 달리 북한의 선 비핵화에 달려 있다는 실용주의 원칙론에 입각한 담대한 구상으로 대체됐습니다. 지난 1년간 이 같은 대외 정책의 기틀을 다졌다면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복잡해지고 있는 정세 속에서 안보와 경제를 함께 극대화할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가운데서도 노동개혁을 최우선 기치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개편과 노조 회계 투명성 조치 등을 놓고 노조와 사실상 전면전을 벌이면서 노동개혁 일정표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난 1년간의 노동개혁 이슈와 향후 과제도 살펴봤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던 화물연대는 파업 16일 만에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파업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많았던 데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까지 발동되자 파업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정부는 노동개혁에 속도를 냈습니다. 상생임금위원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연구회 등 올 상반기까지 개혁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협의체만 5개를 꾸렸습니다. 노동 문제가 정쟁과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은 정치도 망하고 우리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이 주 69시간 강제 노동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으면서 스텝이 심하게 꼬였습니다. 특히 우군으로 여겼던 MZ세대의 반발이 뼈아팠습니다. 근로시간이 늘거나 근로시간 증가에 대한 명확한 예방책이 없이 시행되는 유연화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개편과 함께 공을 들였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도 노동계의 극한 반발을 불렀습니다. 정부는 회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42개의 노조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중단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양대 노총은 노조 자주권을 침해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며 노동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특히 건설 노조를 건폭으로 규정하고 수사하던 과정에 조합원 분신 사망 사건이 터지며 노정 갈등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정권 퇴진 구호를 공식화했습니다. 유언을 받아서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반드시 이 열사의 투쟁으로 승리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노정의 강대강 대치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키울 것으로 우려합니다. 결국 노동개혁을 위해선 정부가 노조를 대화 파트너로 존중하고 노조는 정부가 제기하는 문제인식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네, 다음은 윤석열 정부 1년을 맞아 두 분과 함께 대담을 이어갈 텐데 그 전에 속보를 좀 간단히 이어가겠습니다. 이따가 모두 발언을 좀 소개할 텐데 연결해서 대통령실 브리핑이 추가됐습니다. 윤 대통령 발언인데 취임 1년을 맞아 국무위원들에게 변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 입장을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하라 주문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정부의 출발점은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출발을 한다. 문제의식을 정확히 가지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다. 또 한 가지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과거 정부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명확한 문제인식을 갖는 데서 출발한다. 이따가 함께 들어보실 모두 발언과 좀 연결해서 이번 속보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이제 내일이면 정확히 꼭 1년이 되는데요. 지난 1년에 대한 평가, 또 남은 4년에 대한 기대는 무엇인지 이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소통 창구 역할을 했던 두 분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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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분 나오셔서 마침 또 대통령실 속보도 나왔는데 네. 하나씩 좀 맞물려서 연결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본격적인 좀 말씀 나누기 전에 짧게 국민들도 좀 평가가 엇갈릴 것 같은데 지난 1년이 길었습니까? 짧았습니까?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길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제 3월 달에 선거 끝나고 예? 저희는 바로 지방선거 6월 1일 지방선거 준비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공천위원회를 했어요. 그래서 2달 동안 공천 작업하냐고 바빴고 그 끝나자마자 이제 이준석 대표 체제가 무너지고 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비대위원으로 6개월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대야 뭐 글쎄 대야 투쟁이라고 해야 될지 뭐 아무튼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1년보다는 대통령 선거 시즌 2를 지난 1년 동안 보낸 것 같아요. 아, 대통령 선거 시즌 2. 네, 아직 대선이 안 끝난 것 같아요. 아, 예. 네. 오히려 어쩌면 야당 패널인 제가 지난 1년이 굉장히 길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길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짧았다 이렇게 그러세요? 말씀을 바꿔보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 1년 동안 물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국정의 방향을 수정하고 전환하고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국민들이 그걸 보실 때 국정의 방향을 변화하면서도 어쨌든 안정감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좀 없고 이랬어야 되는데 굉장히 대통령의 어떤 말 실수로부터 시작한 우왕좌왕이나 또 이런 정책이 또 수정 과정에 생기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들이 여론조사에서 명확히 나타나는 대로 지금 경제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워낙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볼 때 지난 1년이 사실은 굉장히 아주 숨가쁘게 빨리 짧게 지나간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 이상의 답변이었는데 국민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의 평가와 한번 두 분의 해석을 비교하면서 지난 1년을 한번 같이 돌아보겠습니다. 일단 어떻습니까? 지금 1주년 기자회견도 결국은 건너뛰는 것 같은데 이례적인 건가요? 아니죠.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안 하셨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하셨어요. 문재인 네. 대통령께서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뭐 자화자찬은 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하셨고 이제 사실 지금 안보와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네. 대신 이제 동영상도 이제 보여드렸고 또 이제 책자도 발간하셨고 특히 오늘 국무회의에서 13분에 걸쳐서 지난 1년간의 국정평가를 대통령께서 직접 육성으로 해서 생방송 중계를 했으니까 네. 그것으로 가름하려고 하시는 생각인다 이렇게 듭니다. 네, 별도의 좀 기자회견 없이 홍보 자료만 내다 보니 혹시 이제 소통 없이 홍보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제 비판이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만 이전 정부에서도 그런 적이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럼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적어도 1주년에 관한 정리이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좀 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당연히 드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와 소통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홍보는 정부 정책이나 성과에 대한 일방적인 광고라고 한다면 네. 소통은 그것을 국민께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것을 피드백해서 다시 방향도 수정하고 여러 가지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 1년 동안 국정 방향의 전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당연히 네. 기자들을 통해서 국민의 질문을 받고 방향을 어떻게 다시 수정할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그런 좋은 기회로 1년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네,
아까 그 대변인이 말씀하신 영상을 한번 보니까 우주인이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 그 영상을 아까 들어오기 전에 보고 들어왔는데 그만큼 대통령도 모두 발언해서 외교, 안보, 경제 성과를 좀 내세우는데 할애를 했거든요.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의 일본 방문으로 재개된 한일 셔틀 외교가 12년의 세월이 필요했지만 양국 정상이 오가는 데는 2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습니다.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하셨습니다. 네. 지난 3월에 이제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내놓은 이후 외교 일정이 좀 숨가쁘게 돌아갔고 그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최근엔 한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현 정부의 어떤 외교의 방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좀 진단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뭐 너무 잘 아시다시피 그 진보 정권하고 윤석열 정부는 정말 괴를 달리했었죠. 특히 이제 한미일 외교 관계가 그 문재인 정권 때 이제 거의 외교 실패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한일 관계는 아주 최악에 달했죠. 그것이 12년 만에 복원이 됐다는 것은 사실 1년 전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 문재인 대통령 계실 적에 문 대통령께서 일본하고 그 정상회담 하려고 그렇게 구걸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본에서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정말 그 격세지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했어요. 대통령께서 왜 그 1주년 기념 그 기자회견을 안 하셨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자화자찬하지 않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 사실 그 지금 민주당에서는 1주년 기자회견을 했어도 비난했을 거고 안 했어도 비난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일 외교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빵 서틀 외교다 뭐 이렇게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빵 서틀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그게 학교 폭력에서 일진들이 쓰는 단어래요. 빵서라고 협박하고. 그래서 그래도 대통령께서 이렇게 12년 만에 서틀 외교를 복원하셨는데 이것을 빵 셔틀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비난을 하는 경우에 또 기자회견하면 기자회견하는 것 같고 또 말이 길어지고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지켜봐 주시는 야당의 태도.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계속 영수회담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준비들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야당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기자회견 했으면 또 민주당에서 그거 갖고 엄청나게 그 비난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래도 야당의 대표신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한미일 관계를 복원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빵 셔틀 외교다, 빈손 외교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비난하시는 건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여야가 바뀌면 늘 그런 입장과 태도가 바뀌는 것을 뭐 다 알고 계신데요. 뭐 제가 문재인 정부의 홍보수석, 국민소통 수석 할 때도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분명하게 수치로도 나타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는 또 빈손 외교라고 또 그렇게 막 비난을 했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여당이 해야 할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야당의 비판의 태도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평가하실 것이고요. 그 야당이 근거 없이 비판한다라고 하면 국민이 야당을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언론과 야당의 목소리는 바로 국민의 질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여당과 대통령실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정치적 분야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지금 아주 객관적으로 수치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경제 분야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은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을 번영시키고 국민을 복되게 하는 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어떤 차이가 분명히 방향이 다를 텐데 그러나 외교에 있어서도 변하지 않는 본질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익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한일 외교나 한미 외교에서 우리 국익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얻으신 것이 적다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 가셨을 때도 우리의 기업의 경제적 사활이 걸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법에 대한 어떤 수정 보완 같은 것 입장을 충분히 그것이 1번 순위가 돼야 하는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말씀이 없으시니 대통령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한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께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시겠다는 그 뜻은 충분하게 인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과거사에 대한 진전이 함께 있으면서 갈 때 지속 가능한 것이지 과거의 셔틀 외교가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된 셔틀 외교가 깨졌고 이명박 대통령께 다시 했지만 또 깨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과거사에 대한 되풀이되는 반복 때문에 계속 그것이 깨져왔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사에 대한 정리가 하나도 없이 미래로만 나아가자고 하는 우리 선의가 한일 관계를 바르게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야당은 우려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또 성과로 꼽은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추가 토론을 한다면 그 이제 경제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가 반도체법과 관련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만 걸린 것이 아니라 대만과 일본 또 다 이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것이 미국 의회를 통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대만과 특히 이제 보조금 출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기로 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여지를 풀어놓으셨죠. 그래서 외교라는 것이 단발에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이제 수석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청와대에 근무해봐서 아는데 1년 차에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일정은 바로 외교와 국방입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큰 외교 행사죠.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 이것만큼 1년 차에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바이든을 만나서 그 워싱턴 선언을 이끌어내고 지금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사실 미국, 일본, 우리 대한민국까지 다 포함해서 자국의 이익이 제일 우선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은 바로 북한 핵 아닙니까? 북한이 고체 연료를 활용한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까지 지금 쏘고 핵 어뢰까지 지금 개발이 완수가 되고 어느 날 어느 시점에 그 도발을 할지 모르는 이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그 뉴욕타임스도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큰 성과는 북한의 핵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적시했고 그것을 바이든 대통령의 입을 빌려서 북이 도발하면 즉각 응징 보복하겠다는 것을 이끌어낸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런 점에서 지난 문재인 대통령을 제가 꼭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분도 이제 그때는 국익으로 그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셨던 종전선언을 이끌어낸다라든가 한반도 비핵화라든가 평화의 상시체제 이런 것이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 동안 북은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서 미국의 본토까지 침투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력을 다 완비해놨어요. 그것이 지금 신냉전 체제에 한미일 북중러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 신냉전 체제에 대한민국의 안보에서 지금 핵만큼 정말 위험한 것은 없다. 그런 점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행보는 야당도 같이 좀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의미를 부여해 드릴 수 있겠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들이 사활이 걸린 경제 이익에 대해서 한 말씀도 못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 김행 대변인께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정권에서
한미 관계가 거의 최악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하셨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그 당시에 어느 정부든 우리는 한미 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그런 전통과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근거 없이 문재인 정부 때 한미 관계가 파탄났다. 그것을 정상 복원한다. 이런 말부터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말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면 그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30% 지지 여론이 30% 초중반에 갇혀 있어요. 네. 그렇다면 무엇인가 국민들께서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지를 못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당의 이런 비판에 섭섭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받아들일 때 대통령이 지지율 올라가고 윤석열 정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고요. 이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점수를 매겨봐라 그랬더니 46.8%의 국민이 F학점을 주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야죠. 네.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정부는 마치 무슨 국방에 대해서는 친북이나 종북처럼 약한 것처럼 늘 그런 프레임 말씀하시는데요. 자, 윤석열 정부의 첫해 국방 예산을 볼까요? 국방비 증가율이 4.6%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해 국방비 증가율은 7%였어요. 그 국방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방위력 개선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전략무기 획득이나 또 구입에 관련된 개발에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투력 증가를 의미하는 비용인데 윤석열 정부 첫해 이 방위력 개선 핵심인데 이것 2% 증가밖에 기록하지 못하고 있어요. 반면에 문재인 정부는 첫해에 10.8%였고요. 네. 이 전체 국방비 증가율과 방위력 개선비 증가는 역대 모든 대한민국 정부 중에서 문재인 정부가 압도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객관적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안보 문제에 대한 노력 인정해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경제의 어떤 사활적 이익에 대해서 좀 부족했다는 비판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잠시만요. 경제 문제 지금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청와대 근무해봐서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1년 차에는 다 미국과의 동맹을 재확인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다 주력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대한민국 경제는 대한민국만 독립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와 다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가 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일본만 제외하고 네.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2년 차부터 백 투 더 경제. 그래서 이제 경제에 집중해서 민생을 챙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시는 경제 거죠. 분야에 대한 대목은 잠시 뒤에 질문이 준비가 돼 있고 좀 시간을 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야 원내대표 목소리를 잠깐 듣고 그 다음 발언은 제가 박 전 수석께 드리겠습니다. 네. 자,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험난한 내외 여건 속에서 출범했지만 새로운 미래의 주춧돌을 놓는 1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노사법치주의 확립과 노동유연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최대 치적은 한미동맹의 복원과 한일 외교의 정상화라 할 것입니다. 지난 1년은 불균형과 불통과 불안, 산불이 유난히 국민을 힘들게 한 한 해였습니다. 경제의 불균형으로 민생 고통이 극심해졌고 외교의 불균형으로 국익의 균형이 손상됐고 정치의 불통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했습니다. 야당 원내대표가 불균형, 불통 이런 걸 언급했는데 아까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이 야당 얘기를 하고 또 이전 정부를 소환하기도 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1년 평가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께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아까 전 정부의 잘못에서 문제 의식을 갖고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에 적극 동의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좀 불리하고 잘못되는 게 있으면 전 정부 탓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관료들은 그럴 수 있겠죠. 당에서는 그럴 수 있겠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저렇게 앞장서셔서 전 정부 탓을 하시면서 이렇게 저것은 문제의식의 발로가 아니라 전 그냥 비난인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2년 차부터는 좀 대통령 다우신 언어를 좀 써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경제 문제를 말씀하실 때 세계 경제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다 어렵고 그 속에서 우리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다 회복세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 평균의 경제 성장률도 지난달에 발표한 그 OECD가 발표한 것을 보면
성장률이 2.2%에서 2.6%로 0.4%포인트 지금 상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네. 미국 경제는 무려 1%포인트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경제만 유독 0.2%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 중에서 한국이 지금 가장 꼴찌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계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이 부족한가를 봐야 될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뭐 추측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OECD가 발표한 그런 숫자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1%대 우리가 지금 1.2에서 1.8% 성장률을 지금 전망하고 있지 않아요, 올해? 근데 1%대 성장률은 우리가 1954년에 이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6번째 역대 최저 성장률입니다. 세계적으로 최저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런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주년을 맞이해서 잘 하신 것도 평가를 해드릴 테지만 그러나 야당이 또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점 다소 아쉬운 점이 있거나 더 잘 해 나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네. 이것을 야박하다거나 비난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피의자라도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국민의힘 공모모임에서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이제 법적인 위치가 지금 이제 피의자 신분인 것도 맞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재판을 받고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제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소지도 있다. 예를 들자면 뭐 두 분이 만나서 영수회담을 하면 그 두 분이 무슨 딜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나와서 또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각각의 여야 대변인이 공동 성명 발언문을 쓰기도 해요. 네. 그렇지만 이제 뒷얘기하면서 서로 틀린 주장이 나오는 경우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경험했어요. 네. 제가 청와대에 있을 적에 야당이 전혀 있지도 않은 말을 하는 걸 경험했었어요. 이것이 이제 정치 현실이기도 하고 또 하나 제가 이 얘기 자꾸 드리는 게 좀 뭐한데 제가 아까도 좀 말 자꾸 하기도 싫은데 대통령한테 그 일진이 쓰는 용어를 쓰면서까지 대통령한테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은 정말 적절치 못하다. 저는 빵 썩트리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니까요. 오죽하면 물어봤다니까요. 그때 일진들이 학교 폭력 때문에 쓰는 단어래요. 그런 걸 대통령한테 쓰면 저분이 과연 그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싶으신 분인가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 모셔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변인들은 그 옆에서 모든 발언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또 이 적는 거하고 말로 할 때 그 뉘앙스가 굉장히 다르게 전달되기도 해요. 그 부분을 가장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수회담은 상호 간의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상당히 하기가 어려워요, 여야 간에. 그 신뢰를 만들어야 되는 그 책임에서 대변인님께서 일단 야당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 지금 같고. 이제 네. 일단 피의자 신분이라는 거 그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예, 뭐 그런 부분이 현실적인 이유가 네. 있을 겁니다. 네, 저희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여야가 이제 대통령께서 만나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박광원 원내대표가 선출된 계기에 또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또 늘 여야에 국회에 설명해오던 관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를 초청해서 그런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주 현실적이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 또 박광원 원내대표로서는 당 대표가 먼저 하는 것이 맞다라고 계속 이제 뭐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뭐 그런 어떤 현실적인 기반을 위해서 현실적 방법으로 야당과의 대화가 풀리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네. 그런 결단을 대통령실에서 좀 더 빨리 좀 하고 야당을 좀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해외 순방 다녀오시면 오부 요인은 모셔서 다 해외 순방의 성과를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여야 원내대표와 김진표 의장님 모시고 다 설명하려고 했었던 것을 그냥 사실 당이 대표와 원내대표 투탑 체제이지 그 서열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당을 책임지고 있는 원내대표끼리라도 먼저 만나시면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유난히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두 네, 분이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네. 리스크 나오셨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좀 서둘러 질문 드리면 일단 두 분 다 국민과의 소통을 담당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 정부가 사실 취임과 동시에 워낙 강조했던 부분이 소통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6개월 만에 도어 스태핑이 중단되는 과정도 지켜보셨고 뭐 그런 과정에 설화도 있었고 또 외교
어떤과 연결해서 바이든 날리면 뭐 이런 논란으로 빚어진 언론과의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했는데 일단 지금 시점에선 재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소통과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언론에 관련한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이제 도어 스태핑을 한 6개월 정도 하셨잖아요. 그건 사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지근거리에서 대통령 모셔보셔서 아는데 네. 사실 이제 도어 스태핑 준비하시느냐고 그 6시에 일어나셔서 8시까지 준비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그 매일 도어 스태핑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의욕에 차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MBC와의 불미스러운 일로 네.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어 스태핑 형태는 아니더라도 좀 더 국민과의 잦은 소통, 대화를 갖는다는 것, 이것은 뭐 그 대통령도 선출되신 분이니까 당연히 국민들께 설명을 드려야죠. 그런 교육은 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도어 스태핑을 처음 시작하실 때 굉장히 파격적으로 잘하신다는 평가를 제가 언론에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다만 형식은 잘 차용하셨을 때 그 내용을 어떻게 잘 채워갈 것인가 관건이라고 제가 예상을 네.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대통령의 말씀이라는 것은 불가역적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데 대통령께서 아침에 참모들과 또는 어떤 정부와 여당과 시스템 없이 그냥 혼자 준비를 열심히 하셔서 답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방침이 되고 가이드라인이 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는 늘 대통령의 그 하신 말씀을 설명하고 해설하고 보충하고 바로잡느라고 굉장히 우왕좌왕한 모습도 많이 보였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새롭게 좀 한번 보완하셔서 저는 이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는 것을 기왕 시작하신 것이니까 다시 한번 더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한 3분 남았는데 지지율 관련해서 좀 조사 결과 취임 1주년 국정 지지율 조사 결과를 쭉 보여주시고 그 안에 있는 키워드를 통해서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경제 문제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난 정부 이 소득 주도 성장, 소주성 대신에 이제 시장 중심의 정책을 앞세웠는데 사실 평가를 보면 부정 평가가 63.5%로 경제 분야가 나오고 있거든요. 뭐 외교라든지 안보의 분야의 어떤 성과를 꼽는 것과 대비되게 좀 경제 분야는 특히나 민생 정책이 실종됐다는 게 야당의 비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이제 세계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그런데 네. 그렇지는 않고요. 여전히 특히 이제 선진국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연금도 이제 이자도 계속 올리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것도 만들고 하는데 이것을 저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노동시장의 정상화, 또 노동의 유연화, 또 해외 수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늘리는 것, 이런 것들이 될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노동개혁을 하시겠다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그 노랑봉투법이라든가 등등에서 거야당이 좀 협조를 좀 안 해주고 있는데 네. 그 노동시장의 유연화 같은 거는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노동권을 반대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불법 파업 노조 운동을 반대하시는 거죠. 이런 것에는 이제 마침 나오셨으니까 야당도 좀 뜻을 같이 해줘서 우리 시장에 외국의 자금이 흘러올 수 있도록 네. 시장의 개방성을 갖고 국제 스탠다드에 맞는 시장의 그 게임의 룰을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시스템이 되면 대한민국을 믿을 수 있는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하고 자금들이 흘러 들어오고 또 이제 마침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 시그널로 지난 3, 4분기부터 나온다고 산업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올해 좀 더 많은 시그널로 해외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 4월에 한길리스트가 조사한 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46.3%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F학점을 주고 있다는 통계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제개혁연구소 자료에 보면 그중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 대기업 중심의 기업 정책이 33.3%나 증가했다라는 어떤 통계들이 있어요. 반면에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은 무려 17.9%가 지난 정부와 비교해서 이렇게 낮아졌다는 통계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경제정책의 방향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를 저는 권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역대 지금 최대 수출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윤석열 정부
가장 초기인 지금 마이너스 633억 달러의 수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문제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2023년 올해 11년 만에 2개월 연속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경제 지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노동시장의 개혁도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겠죠. 네. 또 야당의 협조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업정책이 혹시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야 원내대표라도 대통령과 먼저 만나셔서 심도 있는 대화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다 돼서 제가 단답형으로만 이제 4년 남았거든요. 다 버리고 하나만 골라야 된다 그러면 어떤 걸 골라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경제 당연히 경제입니다. 경제죠 역시.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경제를 꼽으셨는데 앞으로 4년 아까 대통령실에서 초심을 언급했는데 함께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김행 전 대변인 또 박수현 전 국민소통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YTN 뉴스큐 이어가겠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는 투자자문업체 라더견 대표가 오늘 자택에서 체포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라 대표 체포를 계기로 주가 조작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검찰이 라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서기도 전에 체포영장을 집행한 건데 이유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합동수사팀은 오늘 오전 10시 25분쯤 자택에서 라 대표를 체포했습니다. 사전에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는데요. 라 대표가 범행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고 임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영장에는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현재 라 대표는 검찰 청사로 압송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합동수사팀을 꾸려서 라 대표와 주가 조작에 가담한 측근들을 입건해 조사해 왔는데요. 또 의사 등 고액 투자자 여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제 라 대표까지 체포한 만큼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네, 라 대표가 받는 혐의 그리고 앞으로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될지도 짚어주시죠. 라 대표는 투자자들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겨받은 뒤 서로 주식을 사고 파는 통정 매매를 해서 특정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습니다. 또 최근 불거진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불법 신용 매수를 진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주가 상승과 폭락 경위를 전반적으로 살피고 라 대표가 골프 연습장과 식당 등을 창구 삼아서 수수료를 받으며 조세 포탈을 했다는 의혹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조만간 라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데요. 나아가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전담 인력을 두거나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주가 폭락 사태로 1,000억 원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오늘 서울 남부지검에 라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은 주식 투자 경험도 별로 없던 사람들이 모집 책의 말에 속아 휴대전화를 넘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을 위해 검찰이 범죄 수익을 몰수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과거 코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 참여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지 유권 해석에 착수했습니다.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국회의원의 유권 해석 요청에 따라 다른 유권 해석 사례와 같게 통상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뒤로 미루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같은 당 의원 9명과 함께 발의해 이해 충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네, 속보가 들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발 속보인데 앞서 라더견 대표, 투자자문업체 대표,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라 대표가 오늘 자택에서 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까지 저희가 속보로 알려드렸는데 라더견 대표의 최측근도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H투자자문 회사 대표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추가되는 속보는 다시 한번 여러분께 확인 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한은행의 사모펀드 부실 판매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신한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 수사관들을 보내 사모펀드 판매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신한은행이 피델리스 펀드를 판매하면서 상품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하고 만기일이 지나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 씨에게 자금을 대준 혐의와 관련해 엔터테인먼트 업체 초록뱀 미디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서울 강남구 초록뱀 미디어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강 씨 등은 빗썸 관계사인 비덴트와 인바이오젠, 버키 스튜디오 등에서 회사 돈을 빼돌리고 주가 조작 등에 관여해 부당이득 628억여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론스타 국제 투자 분쟁의 배상금의 일부가 잘못 계산됐다면서 우리 정부가 제기한 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중재판정부로부터 론스타 국제 투자 분쟁 판정문 정정 신청 결과를 통지받았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정부가 주장한 대로 배상 원금을 기존 2억 1,650만 달러에서 2억 1,601만여 달러로 정정하며 우리 돈으로 6억 3천만 원에 해당하는 배상 원금을 감액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40분쯤 경기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도로에서 1톤 트럭과 어린이집 버스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을 몬 20대 남성과 어린이집 버스에 타고 있던 원생 2명과 교사 등 모두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트럭 기사가 운전 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어린이집 버스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오전 8시 20분쯤엔 경남 김해시 외동에 있는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9살 비군을 치기도 했습니다. 이 사고로 비군은 얼굴이 찢어지는 등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0대 운전자 A씨는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모텔 지하실 벽을 뚫고 땅굴을 파 기름을 훔치려 한 혐의로 총책 A씨 등 8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충북 청주의 한 모텔을 통째로 빌린 뒤 지하실 벽을 뚫고 길이 10m 정도의 땅굴을 파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내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석유 절취 시설을 설치하려던 기술자는 동종 전과로 복역하다가 지난해 5월 출소한 전직 대한송유관공사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우즈베키스탄인들을 고려인 후손으로 위장을 시켜 장기 체류 비자를 받게 해준 브로커와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대사관이나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속여 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한 무리의 외국인들이 출입국 사무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우즈베키스탄인들로 재동포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브로커와 외국인들입니다. 고려인 후손 자격으로 비자를 받으려는 건데 제출한 서류가 위조된 겁니다. 충북경찰청은 위조된 서류를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브로커 41살 A씨 등 3명과 외국인 24명을 붙잡았습니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5년간 방문 취업 비자를 받아 국내로 들어온 우즈베키스탄인 24명을 모집한 뒤 현지 위조책으로부터 위조 서류를 받아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해 재동포 비자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위조한 서류는 출생증명서, 어머니 국적을 위조한 건데 재동포 비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직계 존속이 있으면 신청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우즈벡 현지에서 출생증명서는 수기로 다 작성을 하는데 그 현지 총책들이 그 수기로 작성하는 그 모친의 민족 부분에 코리안이라고 위조를 해서 이렇게 작성한 것입니다.
이들은 방문 취업 비자를 발급받을 때도 위조 출생 증명서를 대사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방문 취업 비자가 최대 4년 10개월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 취업에도 제한이 있어 체류 기간과 취업에 제한이 거의 없는 재동포 비자로 변경한 겁니다. 브로커 A씨 등은 불법 입국자들에게 비자를 받게 해주는 대가로 적게는 3,000달러에서 많게는 10,000달러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문 취업 비자 같은 경우는 그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F4 재동포 비자 같은 경우는 제조업 등 공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은 브로커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검거하지 못한 우즈베키스탄 현지 총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불법 입국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네, 지난 주말 미국 텍사스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희생된 한인 가족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6살 아들의 생일 선물로 받은 옷을 바꾸러 쇼핑몰에 갔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젊은 부부와 어린 두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 사진. 지난 주말 댈러스 교회 쇼핑몰 난사 사건으로 희생된 한인 교포 일가족입니다. 미국 모금 사이트에 올라온 사연은 나흘 전 6살 아들 생일 선물로 받은 옷을 다른 사이즈로 교환하러 쇼핑몰을 찾았다 참변을 당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축복으로 가득해야 할 그날 오후가 총기 난사 학살로 한순간에 끝나버렸다며 부부와 둘째 아들은 희생자에 포함됐고 중환자실에서 퇴원한 6살 아들만 가족 중 유일한 생존자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희생자 가족의 친구가 올린 사연은 SNS 등에 급속히 퍼지면서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교민들은 숨진 38살 조모 씨와 36살 강모 씨 부부가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한 교포로 한국말을 더 편하게 썼다고 전했습니다. 조 씨는 변호사, 강 씨는 치과 의사로 좋은 평판을 얻었고 한인교회를 다니며 주변 한인들을 돕는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의 변호사 사무실 사이트 소개란에는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존경심을 갖고 있다며 1990년대 초 이민자로 살았던 경험으로 고객을 더 잘 이해하고 도우려고 노력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6살 큰아들은 부상에선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정신적으로 큰 충격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에선 범인이 쇼핑몰 앞에 차를 세운 뒤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하는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에 사살된 범인은 극단적인 인종주의에 기반한 증오범죄를 꾸몄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올해만 총기 사건 사고로 14,000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의회에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했지만 공화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하원에선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이번 사건 난사범의 범행 동기가 불분명한 가운데 그의 SNS에는 인종차별과 여성 혐오 글이 난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NBC 뉴스 등에 따르면 쇼핑몰 난사범인 33살 마우리시오 가르시아의 SNS에는 반유대 백인 우월주의자의 글 등 극단주의적 사상을 담은 글이 다수 포스팅돼 있었습니다. 또 지난 3월 테네시주 사립학교에서 초등생과 교직원 등 6명을 살해한 총격범을 칭송하는 글과 여성 혐오 글도 여럿 발견됐습니다. 러시아가 자국 전승절을 앞두고 우크라이나를 공습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나치처럼 패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전역이 어제 대규모 자폭 드론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가 옛 소련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 정권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낸 전승절을 하루 앞두고 감행한 겁니다. Звуки були дуже жахливі. Такого ще не разу за весь час я не чула. І відразу хвилин через 5 були мігалки, я так зрозуміла, що все сталося у нас.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승절을 하루 앞두고 영상 성명을 통해 현대 러시아가 되살리고 있는 모든 낡은 악은 과거 나치가 그랬듯 패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Кожен, хто
несе агресію, кожен, хто вдається до терору проти інших народів, щоб кожне таке зло програвало. 러시아 공산당 지도자가 전승절을 하루 앞두고 무명영사묘에 헌화합니다. 러시아는 군사 퍼레이드 연습을 하며 78주년 전승절 기념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크렘린궁에 대한 드론 공격 시도 후 보안 조치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러시아 서부와 크림반도 등 약 10곳에선 열병식을 아예 취소했고 대규모 거리 행진도 지역별 소규모 행사로 대체됐습니다. Вы знаете, что это решение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организаторов этого шествия, но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его вполне можно понять, когда мы имеем дело с государством, спонсором терроризма, де-факто. 우크라이나와 전쟁에서 얻은 성과가 변변치 않은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대한 우려로 러시아의 올해 전승절은 경축일과는 동떨어진 모습입니다. YTN 종수입니다. 지난달부터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최근 낮 기온이 44.2도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점차 발달하고 있는 엘니뇨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민경 기자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강렬한 햇볕에 연신 부채질을 합니다. 베트남 북부 뜨어즈엉의 기온은 44.2도. 체온을 넘어 숨이 막힐 정도로 펄펄 끓는 날씨였습니다. 고온이 일상화된 곳이지만 사상 최고 기온을 경신할 정도입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동남아시아의 고온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미얀마는 10년 만에 기온이 43.8도까지 올랐고 라오스는 43.5도, 태국도 41도를 넘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기록적인 폭염에 수도 다카의 도로 표면이 녹아내리기도 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짙은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상층 제트기류가 이 지역에서 다소 북상하며 적도 부근에 뜨거운 공기가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태평양 부근에서 발달하고 있는 엘니뇨의 영향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동남아를 뒤덮은 폭염의 단기적인 원인은 상층 제트의 북상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복합적인 해양대기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가운데 엘니뇨의 영향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엘니뇨 현상이 발생하면 지구 온도는 약 0.2도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니냐에서 엘니뇨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며 그 반작용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가장 먼저 반영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중국은 연일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도를 넘은 중국 관련 매체 비난에 항의했지만 중국 정부는 이것이 중국의 민의라면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과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로선 조금 불편한 표현들도 여럿 있던데 중국이 가장 반발하는 대목은 어떤 대목입니까? 무엇보다 한미일 군사협력 부분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사드 보복 때도 3불 중에 하나가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말아달라라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서 이제 이 한미일이 군사협력을 해서 중국에 대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국으로서는 불편한, 가장 반발하는 대목이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워싱턴 선언을 일본도 참여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써 핵 부분까지 이 중국에 대한 견제가 들어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좀 다급해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중국 외교부의 이제 공식 입장에는 뭐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핵 비확산 체제를 파괴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런 내용들을 뭉뚱그려서 한 얘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한미일 공조로 중국을 견제하는 측면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이번에 어떤 공조는 이전과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한미 그다음에 미일 이렇게 두 개의 동맹의 바퀴는 잘 굴러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합쳐져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되니까 중국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거 사실은 중국은 굉장히 반대를 했고 한국에게 항상 말하는 게 균형적인 외교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미동맹은 뭐 기정사실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면 균형적인 입장을 보여달라는 거는 이렇게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 이런 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데 중국은 이게 이제 유럽에서 러시아를 견제하는 나토 같은 기구로 발전되는 걸 가장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 것이 있고 또 우리 정부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 또 한일 정상회담의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밝힌 것은 우리 정부가 이제 중국에게 어떤 모호한 입장을 취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조태용 실장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균형 외교는 이제 하지 않고 분명하게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 그리고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쪽에 섰다는 것이 중국에게는 좀 굉장히 그 새로운 차원으로 다가올 것이고요. 또 이제 보통 우리가 타이완 문제, 타이완 해협의 안정과 평화 문제, 그리고 이제 남중국해 문제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사실 2021년 5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한미 정상 공동 성명에 넣었었는데 그때가 사상 처음입니다. 네. 그 이후로 이제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2번 만나서 이걸 2번이나 더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확실히 확고해진 거고 우리가 이제 남중국해 문제나 타이완 문제까지 언급을 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중국으로서는 이제 이 이상은 좀 곤란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지도에 남중국해가 있고 타이완 또 필리핀의 모습이 보이는데 네. 중국이 필리핀을 향해서 역사의 대세를 파악하라고 협박을 했더라고요. 물론 대세란 건 또 외교의 어떤 해석의 영역입니다만 네. 미국과 필리핀의 관계에도 좀 무슨 변화가 있는 건가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필리핀 하면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생각하는데 예.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친중국적이었습니다. 미국과의 굉장히 불편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미국에 있어서 필리핀이 좀 약화됐죠. 미국 필리핀 관계가. 그런데 작년 6월에 마르코스 대통령이 새로 당선되고 나서 이 사람은 완전히 친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1일인가 윤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한 직후에 마르코스 대통령도 워싱턴을 가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이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요. 이게 이제 그 화면인데 미국과 필리핀이 이제 그 3분기 중 7, 8, 9 석 달 중에 어떤 기간 동안 남중국해 쪽이나 그 주변에서 합동 훈련을 하겠다 이런 발표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주목하는 것은 지난달에 무려 18일 동안 남중국해 주변에서 미군이 12,000명이 참여한 필리핀과의 합동 군사 훈련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은 거의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군 12,000명이 갔는데 조금 전에 지도에서 보면 그 팔라완이라는 긴 섬이 있습니다. 네. 그 왼쪽이 모두 남중국해인데 거기가 주로 훈련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미군 12,000명 정도가 들어가서 훈련을 하니까 중국으로서는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마당에 필리핀과 미국의 군사 협력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도 이 주변국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내놓고 있는데 또 중국 관변 매체가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 보도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항의를 했었는데 네. 좀 이례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이런 식의 항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표현 같은 경우 뭐 문화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표현이 있으면 고쳐달라고 하는 걸 비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예. 이번에는 우리나라 중국에 있는 우리 대사관이 직접 공식 그 매체에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관련 보도에 부적절한 표현이 있고 또 근거 없는 비난이 있다. 이런 것은 오히려 한중 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해치는 거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환구시보와 글로벌 타임스가 주로 이 대상인데 사설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그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그 전에 이제 환구시보가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를 비판한 것 중에 보면 윤석열 정부의 독립의식이 결여된 것이 입증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무슨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한 직후 얘기인데요. 그다음에 북중러 3국이 이제 보복을 할 텐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악몽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친 표현을 그냥 막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공식 항의를 했다.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은 맞습니다. 네, 표현이 거칠어진다는 건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좀 초조해지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G7 정상회담도 있고요. 한미 세 나라가 좀 안보 협력, 결속력이 좀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반응, 대응은 어떻게 좀 구체적인 조치로 나오고 있습니까? 현재는 이제 이 외교적으로 이렇게 용어를 통해서 반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변 매체, 뭐 사실은 중국의 서방에서의 기준으로 보면 언론이라는 언론이 사실은 찾아보기 어렵고 이 대부분 이제 중국 정부의 입장, 공산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혹은
자칭 대변하는 그런 매체들이 있는데 네.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이렇게 쏟아내죠. 강력한 비난을. 근데 최근 주목할 만한 부분은 지난 3월 말에 왕야진 북한에 나가 있는 중국 대사가 그때 부임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비워놨는데 네. 이것은 뭐 북한이 빨리 와달라고 했을 수도 있고 중국이 이제 받아달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인적 교류가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사가 들어간 거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치레로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최룡해 그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도 만났고 뭐 당연히 만나는 건데 어제는 이제 최선희 외무상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시에 흘러나오는 뉴스가 북중 간의 교역이 전면적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요. 지금은 사람이 다니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전면적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게 해준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신암록강 대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거는 2014년에 준공이 된 뒤에 9년 동안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북한 쪽에서 문을 안 열었기 때문인데 이 다리를 중국이 지어줬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최근에 조만간 개통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뭐 심지어는 북한과 중국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옵니다. 뭐 심지어는 압록강 주변에서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반응도 이런 어떤 다급해진 이 상황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서해 주변 물론 바다는 이제 중국 쪽에 가까운 바다지만 황해 중국의 황해 또 보하이 이런 쪽에서 이제 실탄 훈련을 계속하는 거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시찰단을 보내기로 했는데 중국은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중국은 뭐 초지일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일단 방류하는 것을 그 계획을 중단하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에게 이 상황을 공개해서 동의를 받은 뒤에 결정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제 이게 바뀐 겁니다. 바뀌었고 우리는 이제 아직 바뀌진 않았지만 시찰단을 보내겠다라는 거죠. 중국 입장은 그것은 일종의 한국이 방류를 추진하는 것을 명분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런 얘기에도 이제 그 중국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전에 주목해야 될 부분은 미국이 일본이 이런 방류 계획을 내놨을 때 미국은 이미 2021년 4월입니다. 이게 벌써 2년 전인데 이때 이미 문제 없다 이런 반응을 분명하게 냈습니다. 당시 이제 블링컨 국무장관의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원전 처리수를 없애는 결정, 일본에서 처리수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투명하게 하려는 일본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엉뚱한 그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덮어주려는 것이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죠. 당시 미국 국무부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본이 투명하게 결정했다. 그리고 국제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사실 일본의 어떤 그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안전하고 투명하다. 그리고 심지어 감사한다 이런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완이 이제 비슷한 처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3월에 타이완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시찰단을 보냈고 며칠 만에 갔다 와서 이걸 좀 많이 자료를 공개하고 기준을 좀 알아듣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정도를 일본에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결정이 주목되는데 한 달 정도 뒤에 일본의 수산물 그 수입을 재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정치적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IAEA가 아직 최종 보고서를 안 낸 상태에서 가는데 이게 좀 기간이 짧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해 있기 때문에 언론도 좀 추후 주목을 하겠습니다.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근 5년간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0대 업종 가운데 온라인 쇼핑 등 통신 판매업과 펜션은 크게 증가한 반면에 호프 전문점, 또 여관, 호텔은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의원 가운데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신경정신과가 3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전합니다.
국세청이 국세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의 최근 5년간 소비 성향과 생활 방식의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전자상거래의 지속적 성장과 낮은 창업 비용으로 통신 판매업은 2018년 말 21만 8,600개에서 지난해 말 54만 3천 개로 148%나 급증했습니다. 100대 업종 중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국내 여행 수요가 늘고 안전하고 프라이빗한 숙소를 선호하는 소비 성향으로 펜션과 게스트하우스는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들이 늘며 피부관리업과 헬스클럽, 스포츠시설 운영업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고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며 애완용품점과 동물병원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반면 회식 문화의 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등이 영향을 미치며 간이주점과 호프 전문점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비혼 문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의 환경 변화로 예식장도 같은 기간 20% 넘게 줄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 30대는 통신 판매업과 피부관리업, 40대는 교습학원, 5, 60대는 부동산 중개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코로나19, 저출산, 고령화 등의 환경이 국민들의 소비 성향, 생활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과 동시에 예비 창업자와 취업 희망자, 정책을 수립 연구하는 기관 등에 더욱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도록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일반 외과의원과 성형외과 등은 남성 사업자 비율이 90% 이상이었고 피부관리업과 예술학원 등은 여성 사업자들이 선호했습니다. 100대 생활업종의 평균 사업 존속 연수는 8년 9개월로 나타난 가운데 담배가게는 17년 11개월, 이발소는 16년으로 존속 연수가 긴 반면 통신 판매업은 2년 7개월, 커피 음료점은 3년 1개월로 짧았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KGC 인삼공사의 우승으로 대장정을 끝낸 프로농구가 숨 돌릴 틈도 없이 에어컨 리그에 돌입합니다. 챔피언 결정전 MVP 오세근을 비롯해 전체 판도를 바꿀 대여급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지난 시즌 눈부신 활약으로 코트를 달궜던 프로농구 스타들이 대거 자유계약 시장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삼공사의 통합 우승을 이끈 챔프전 MVP 오세근의 행보에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됩니다. 36살의 적지 않은 나이지만 올 시즌 내내 부상 없이 압도적인 기량을 뽐냈습니다. 인삼공사는 4년 연속 최우수 수비상을 거머쥔 리그 최고의 수비수 문성곤까지 FA로 풀려 내부 단속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선수라면 제일 꿈꾸던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마음 편한 곳이 더 알맞겠다는 생각도 했었었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마음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최우수 선수 최준용의 행보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2m의 큰 키에 볼 핸들링부터 정확한 슈팅까지 경기력만 보면 가장 다재다능한 자원입니다. 이 밖에도 국가대표팀 포워드 양홍석과 올 시즌 국내 선수 득점 1위 이대성 등 리그 전체 판도를 바꿀 대여급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같은 바벨을 들더라도 새로운 환경에서 같은 슛을 쏘더라도 새로운 환경에서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안정적인 곳에서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FA 자격을 취득한 선수들은 22일까지 10개 구단과 자유롭게 협상을 벌일 수 있습니다.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각 구단은 영입 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고 복수 구단이 영입 의향서를 제출한 선수는 금액과 상관없이 구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V리그에서 뛰었던 쿠바 출신 요스바니가 이번에는 삼성화재 유니폼을 입고 돌아옵니다. 구단들이 대거 외국인 선수와 재계약하면서 새로운 얼굴은 단 한 명만 한국 땅을 밟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2020-2021 시즌 폭발적인 공격력으로 대한항공의 챔피언 등극을 이끌었던 요스바니. OK금융그룹이 레오와 재계약하자 드래프트 2순위 지명권을 얻은 삼성화재는 요스바니를 선택했습니다. 삼성화재 팀은 10번 요스바니 에르난데스 선수를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쿼터 에디와 요스바니까지 연이어 원하는 선수를 지명하는 행운을 하는 꼴찌 삼성화재는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시아쿼터에 이어서 또 이번에 외인 드래프트까지도 저희가 생각한 선수들을 지명을 했기 때문에 팀 컬러가 조금은 더 공격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Very happy because I like Korean life. 새로운 얼굴로는 유일하게 슬로베니아 출신 마테이 콕이 우리카드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I didn't expect it, but it was a really great moment to hear your name on the big table in a big hall in front of everyone. Really great memory. 현대캐피탈은 삼성화재에서 뛴 이크바이리를 선택했고 한국전력과 KB손해보험, 대한항공은 모두 기존 외국인 선수와 인연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대역급 선수가 없었던 데다 외국인의 공격 비중이 지나치게 큰 V리그 특성상 대부분 팀은 검증과 적응이 끝난 익숙한 얼굴을 택했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지난 2017년 포수 유망주로 데뷔해 2020년 투수로 변신했고 나종덕에서 이름까지 바꾼 롯데 투수 나균안이 투수 도전 3시즌 만에 생애 첫 KBO 리그 4월 월간 MVP에 선정됐습니다. 나균안은 지난달 5경기에 등판해 평균 자책점 1.34를 기록하며 4승을 거두어 롯데의 연승 행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오늘 동쪽 지역에는 마치 한여름처럼 더운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강릉이 30.2도까지 올라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내일은 서울과 광주가 26도까지 오르는 등 내륙을 중심으로 때이른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도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오전까지 서쪽 지역에는 안개와 함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며 대기질이 양호해지겠지만 강한 볕에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고요. 오후부터는 대부분 지역의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볕이 강한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2도, 대전 10도, 부산은 14도로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대구 26도, 대전은 25도로 대부분 25도 안팎을 보이며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내륙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요. 주 후반에는 이맘때 봄 날씨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